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상렬 작가의 마지막 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덕혜옹주에게 남긴 유서 형식으로 쓰여진 고종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새소리에 잠이 깨었다. 아니, 귓속의 이명 때문이었을까? 시도 때도 없이 고막을 때리며 울고 긁어대는 매미나 모기, 혹은 미세한 쇳소리는 나를 거의 속절없는 발광의 기미로까지 몰아대곤 한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인간 짐승은 모두가 미쳐가는 과정에 놓인 어둑심리로 착각될 경우가 참으로 많다. 나는 누구나 조금씩 발광하면서 죽어간다는 이 엄연한 명제 앞에서 나는 이제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내 스스로 모진 목숨을 싹도 끊거나 저 악랄한 이리떼 놈들한테 죽임을 당할 기회는 꽤 많았으되 지금껏 용케 죽지 않고 이리 이명의 병골로 남아 멀쩡히 눈뜨고 사는 것은 8살 어린 너에게 이 피맺힌 유서를 마지막으로 쓰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 죽어 백골로 삭고 있을지라도 너는 언젠가 놈들의 손에 끌려가 이 땅을 떠나 살 게 분명하고 마침내는 너의 순백의 넋을 더러운 혼혈로 어지럽히고 말 것이니 내 어찌 이 글을 쓰지 않고 배길 수 있으랴. 내 곁에는 이제 넘성거려 정을 줄 수 있는 피부치는 너밖에 없다. 못난 아비 대신 명색뿐인 임금자리를 온갖 굴욕으로 지키고 있는 내 큰 오라비나 이리저리 흩어지고 끌려간 아들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것을 아낀 시름의 환갑에야 뒤늦게 너를 꽃같은 선물로 얻었으니 내 어찌 홀로 느껴 감흡하지 않을까. 결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덕혜야. 아직은 비록 가리산이 없는 철부지일지라도 네가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를 미리 헤아리고 감안해 내 살아온 궤적과 생각들을 대강에나마 밝히나니 그 분하고 슬프고 억울한 우리 넋도리를 먼 훗날까지 고이 간직해 증언하여라. 내 목을 겨누는 비수는 여전히 도처에서 번뜩이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짐짓 금침을 피해 들어간 뒷방 침상이나 입맛 떨어진 밥상머리를 상관치 않고 특히나 너를 놈들에게 아끼지 않고자 비밀이 밀어붙였던 내 시종의 조카 김장한과의 약혼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는 놈들의 살기 어린 감시의 눈길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조선 왕족의 후예는 무조건 외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강압 아래 너의 어린 오라비가 억지로 놈들한테 끌려갔던 것처럼 너도 분명 그렇게 될 게 너무나 빠른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조혼의 방편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나 이 일이 되잡혀 수치스레 꼬이고 봄에 너나 김장한한테도 도리어 면목이 없다. 어쨌든 놈들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꼬투리를 꽉 움켜잡은 셈이다. 틈만 나면 내 허물찾기에 혈안인 놈들은 이제 네가 아닌 나를 자기네 땅으로 납치해 갈지도 모를 일.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서슴없이 나를 왕 위에서 끌어내리던 놈들이니 무슨 만행인들 다시 못 저지를까. 한 나라의 왕비를 칼로 찔러 죽이고
온갖 능욕을 자행하며 무자비하게 불태워 죽이기까지 한 놈들의 짐승만도 못한 야만성을 미루어 본다면 꼭 오늘 밤 안으로 나를 없앨 것만 같은 예감마저 든다. 하지만 얘야, 나는 결코 그까짓 하찮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너무 험한 고난과 모멸의 사선을 수시로 넘나들어 왔기에 이제는 그 어떤 봉변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나처럼 뿌리채 실패한 인생이 더 이상 구차하게 목숨 부지한들 무슨 소용에 닿겠느냐. 섣부른 욕심 같아선 한시라도 바삐 한 맺힌 이승 뜨고 싶다만 그것도 어디 내 뜻대로 되어야 말이지. 임금 자리에서 벗어난 지 꽤 오래인 가련한 허수아비 처지임에도 스스로 목숨 던지기가 이리도 아득하고 어렵구나. 문틈으로 새어드는 부신 동살과 함께 뒤뜰 소나무 가지에 앉은 새의 지저귀이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새벽에야 겨우 잠에 들었으면서도 나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무슨 새소리가 저리 그악스러워. 침침한 두 눈을 비비면서 봉창을 열어젖히고 밖을 내다보자니까 어린애 주먹만한 새 한 마리가 희끗희끗 순 눈발을 이고 있는 솔가지에서 여전히 요란스레 울어대더구나. 찌찌르찌르 쪽쪽쪽. 어쩌면 이빨 사이로 세게 새어나오는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토라진 게 짝을 애타게 불러대는 간절한 애원성 같기도 한 소리였다. 궁궐 식구들은 이 소리의 임자를 그저 자기들 편한 대로 찌찌르새라 이르기도 하고 그 나중에 들리는 소리 따라 쪽쪽새라고도 부르는데 흰 배의 옆구리에 흑갈색의 반점띠를 희미하게 둘렀으며 이마에는 황백색의 무늬털이 박힌 귀엽고 앙증맞은 생김새의 이것이 과연 무슨 새인지 그쪽 방면의 전문가한테 일러 분명한 이름으로 못 박아두고 싶구나. 어쨌거나 그게 무슨 새가 되었든 쉴 새 없이 혀를 놀려대 자꾸 남의 흉보듯 우짖는 게 영 마뜩찮다는 점만 빼놓고는 역시 볼수록 사랑없다. 그럼에도 놈이 요란스레 지저길 때마다 그 소리의 색깔이 얼마나 선명하게 맑고 날카로운지 삼각형의 쏙 튀어나온 작은 부리 속 붉은 혀까지 다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다. 정작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가 워낙 가살스럽게 개성이 세다 보니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 다가오는 게 녀석의 혀가 아닐까 싶다. 그래, 모든 원한의 칼은 새치 혀끝에서 나오느니라. 우리네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믿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상을 얻는 것도 이 혀끝이요. 한순간에 세상을 잃는 것도 이 혀끝이다. 사람살이의 모든 관계는 이 짧고도 오묘한 혀끝에서 비롯되나니 그러므로 혀는 곧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무기이며 인격이고 양심이고 저주이니라. 그래서 그런지 나는 입안에서 설레발치며 까부는 사람의 혀를 흘기 쳐다볼라 치면 그 혀의 임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분신이나 이물질을 선뜻 마주하는 것 같아 소스라칠 때가 있다. 그 주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외따로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 혼자 각다분하게 떨어져 나와 꿈틀대는 별개의 작은 생명체 말이다. 가슴속의 생각은 이런데 입속의 검은 혀는 저 말을 한다든가 날렵한 혀는 이 말을 하는데 저 속마음은 이미 더러운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따위에
표리부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본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육체의 한 부분에서 훌쩍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어엿한 생물체로서의 존재감.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어떤 사람과 마주해 말을 나누게 될 때면 그 사람의 입부터 먼저 보는 버릇이 있다. 입속의 혀는 곧 그의 또 다른 인격체이며 숨은 배후의 조종자라는 관점인데 참으로 요상하고도 귀살적인 상념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여전히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비수를 꽂는 것도 혀가 내뿜는 한순간의 말의 힘이거니와 천냥빚을 갚거나 큰 은혜를 얻는 것, 한나라를 뒤엎거나 빼앗는 것 또한 그윽하고도 결곡한 한마디 속삭임에서 비롯될 수 있나니 내가 그토록 신임하고 어여뻐 마지 않던 이완용이 그랬다. 그날 밤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를 받고 내게 득달같이 달려온 그의 입속의 혀가 딱 그랬다. 마마,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어서 양위하시지요. 만약 오늘 안으로 양위하지 않으시면 마마 신상에 큰 병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그게 곧 그대의 뜻이기도 하렸다. 어금니를 지그시 깨무는 놈을 빤히 건너다 보면서 내가 되물었다. 그 검은 입속의 혀는 더없이 붉은 피를 머금고 있을 터였다. 완용의 입에서 전하라든가 나이다, 하옵소서 따위가 사라진 지도 이미 오래건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반지빠르게 친일로 돌아서 을사늑약을 지지 서명하고 놈들에게 비나리치는 매국노로 변절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파했지만 그토록 지엄이 모시던 나를 왕위에서 찬탈해 끌어내리는 것도 그리 악착스레 앞장설이라고는 내 일찍이 짐작조차 못했었구나. 사특한 인간 본성은 원래 그런 것. 인역한테 이용가치가 없거나 어지간히 울고 먹었다고 여겨지면 언제라도 쉬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네들의 못된 성정이 아니더냐. 인심조석변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 분리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먹을거리 흔전한 곳에 파리떼 날아들고 구더기 끓다가도 그게 없어지면 또 언제 그랬더냐 싶게 일시에 싹 흩어져 버리는 사악한 습성. 지금껏 상전으로 모셨던 임을 어떻게든 나쁜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옥죄어 헐뜯고 지난날의 은혜나 덕행을 무자비한 원수로 되갚으면서 말이다. 그러면 이완용은 어떤 족속이던가. 그 누구보다도 내 사랑을 듬뿍 누렸다. 너무 가난하여 훈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어렵게 별과의 응시 급제한 이후에는 그런대로 형편이 잘 풀려서 마침내 내 눈에까지 들게 되었던 것이다. 머리 굴림이 재빠른 그가 일찍이 영어를 배워둔 것도 출세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터. 내 어명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개화된 문물을 접하고 돌아와서는 정동 구락부의 우두머리로 친일, 친청 세력을 견제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다가 네 큰어미가 놈들에게 시해될 때는 친일파의 적으로 몰려 학부 대신에서 쫓겨나서 미국 공사관에 피신 감금된 나를 그곳으로 탈출시키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애초에 나의 악원 파천을 도모했던 이도 그였는데 그러나 일본과 밀월에 빠진 미국이 번번이 나를 내치는 것과 러일 전쟁에서 아라사가 패하는 걸 보고는 하루아침에 친일로 바꾸더구나. 이후의 행적은 더 언급해 무엇하리.
다만 그때부터 내게는 아주 새로운 인간관이 생겨났다는 게 별날 따름이다. 어느 누구도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혀는 생판 다를 수 있다는 걸 긴절히 체득했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름지기 불각은 불가원하라는 가르침을 그에서 몸소 배우고 깨달았느니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게 숨쉬기 편할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하라는 뜻이다. 얼음처럼 너무 멀면 동상에 걸리고 냄비처럼 너무 끌어대면 화상에 다칠 우려가 있다는 말이니 너도 부디 명심하여라. 얘야, 재작년에 어느 봄날 한때를 기억하겠느냐. 나는 방금 전 유치원 공부를 끝낸 너의 손을 잡고 궁궐 뒷뜰을 걷고 있었구나. 그때 너는 반갑게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아바마마? 눈 속에 꽃이? 뒤늦은 봄눈의 잔설이 채 녹지 않은 돌담 아래 빈터에 소담하고 앙증스레 꽃을 피우고 있는 복수초였다. 그것을 본 너는 아주 야들야들 여린 가지 끝에 진노랑 꽃송이를 깨끔하게 달고 있는 게 여간 사랑스럽지 않은 모양이었다. 너의 어린 감탄사는 어인일인지 소스라치는 경악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짐짓 나직나직 일러주었구나. 이게 바로 복수초라는 거다. 세상의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아, 하는 너의 표정 속에는 여전히 서글러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이 여린 꽃이 무슨 힘으로 눈 속을 뚫고 나오나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나도 처음엔 이 꽃이 참 애잔하더구나. 애잔이라니요? 얼마나 복수심이 컸으면 차가운 눈 속에서 이런 슬픈 꽃을 피워 올리겠느냐 싶어서 그땐 문자 그대로 원수를 갚는 그 복수로만 알았느니라. 헌데 좀 자세히 알고 봤더니 싱겁게도 복자에 목숨 수우더구나. 속뜻이 그렇다면 이름이 무슨 상관인가요, 아바마마?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엉뚱한 데도 많은 너는 결코 애잔하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꽃이라는 거였다. 춥고 서럽게 살아온 한 겨울을 보기 좋게 복수하고 있는 꽃이라는 뜻으로 내게는 들렸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또 설명했지. 노랑이 얼마나 강한 색깔인 줄 아느냐?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온 들과 산천을 뒤덮는다. 가장 여리면서도 가장 강한 색깔, 그게 노랑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더냐.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언 땅을 솟구치고 나오는 이 복수초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나무가 잎을 떨군 벌거숭이인 채 죽은 듯 적막한 겨울 숲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미는 꽃나무는 야들야들 여리면서도 샛노란 산수유와 생강나무이다. 연이어 어디에나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한다. 이 노란색들의 향연이 곰비 임비 이어지다 스며시 이울면 곧 매화나 벚꽃, 목련, 조팝나무 따위에 흰 색깔이 판을 치게 된다. 세상은 온통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흰색의 화사함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이로되 특히나 이 중에서 맨 먼저 피는 청매의 그윽하고도 싱그러운 향기나 기품은 그 어느 꽃과도 감히 견줄 수가 없다.
지난 인동의 온갖 서름과 목마른 기다림이 한꺼번에 씻기고 채워지는 꽃이 바로 매화이다. 그런 다음에 오는 꽃들은 진달래나 박태기, 게살구 등의 붉은색 계통이다. 이때부터 산이나 들, 정원의 온갖 식물의 만화방창으로 소란스럽게 마련인데 진한 보라색 꽃들이 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초여름으로 접어들면 산천은 바야흐로 매서운 떼약볕 아래 진한 갈매빛으로 물든다. 이것이 곧 피고 지는 것들의 순한 법칙이며 자연의 섭린이라. 계절 따라 소멸과 생성을 되풀이하면서 보여주는 자연의 슬픈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꽃도 있단다. 달빛 으슥한 깊은 한밤중 담 너머에서 조용히 하늘거리며 내려다보는 허연 목련 꽃송이가 그것이다. 이 꽃의 얼굴 속에는 온갖 한과 원망, 맺힌 도끼가 서려 있다. 놈들에게 칼 맞고 불태워 죽임당한 너의 큰어미를 비롯해서 피비린내 나는 궁궐 안에서 그동안 억울하게 죽어나간 정변의 희생자들은 물론 외놈의 총칼 아래 무참히 쓰러진 그 숱한 우리 백성의 원혼들까지 다 스며들어 있단 말이다. 그런데 차가운 눈 속에 핀 복수초를 만나고부터는 왠지 그 꽃의 노랑과 복수가 한 통 속으로 가시세게 다가오더구나. 아주 조용히 말없이 내게 다가와서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오로지 참된 복수만을 꿈꾸라고 속삭여주더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내 삶을 송두리째 관통해온 건 온통 복수를 꿈꾸는 무서운 증오였다. 증오는 쓰러져가는 나를 지탱해준 마지막 기둥이요 힘의 원천이었으며 앞으로의 남은 목숨도 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영 견뎌낼 수 없을 것만 같다. 놈들이 철저하게 망하고 넘어져서 이 나라를 도망쳐 뜰 때까지는 내 어찌 타는 이 증오심을 꺼뜨리겠느냐. 놈들을 쳐 무찌르고 통쾌하게 복수하기 위해서 내 나름으로는 몇 번인가 심각하고도 내밀하게 행동으로 옮긴 바가 있었다. 너의 큰어미 죽인 데 대한 복수로 어느 왜군 장교를 박살내 피를 마신 후 사형 선고를 받은 의로운 청년 김구를 집행 직전의 사지에서 구해낸 것도 나였고 놈들이 너의 큰어미 죽일 때 그것을 오히려 뒤에서 사주 방조한 후 불태우기까지 한 훈련대장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을 일본에 자객 보내어 죽인 것도 나였고 하얼빈 역도에서 이토를 쏘아 죽인 안중근에게 어엿한 군인 자격을 줘서 일사로 보낸 것도 따지고 보면 나였다. 이후에도 나는 줄기차게 우리 의병대와 창의군을 독려하며 보살폈고 우리 군사가 놈들의 토벌대에 무참히 몰살당하는 와중에도 호남의 비밀히 독립의군부까지 최후로 조직 결사 항전에 나섰으나 그때는 이미 허울뿐인 군주로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놈들은 또 팔다리 다 잘린 나를 황제라 일렀으되 도대체 놈들이 뒤늦게 갖다 붙인 대한제국은 뭐며 황제는 또 웬 뼈다귀더란 말이냐. 그것은 순전히 저 청나라를 사정없이 깔아뭉개고 미구에 보기 좋게 집어삼키기 위한 교활한 성동격서의 술책 때문이었느니라. 조선도 이제 황제 칭호를 가진 제국이 되었으니 청황제는 여태껏 누려온 조선의 종주국으로서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송두리째 포기하라는 무언의 협박과 압력이
그 속에는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너희들도 곧 조선처럼 될 거라는 말할 수 없는 수모의 비아냥거림도 거기에는 묘하게 암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쨌든 나는 화려한 금빛 술이 달린 놈들의 장군 제복 같은 황제 복장이 그렇게나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다. 죽고 싶었고 죽이고만 싶었다. 그 끝없이 타오르는 자학과 증오감은 지금도 여전해서 내 신경은 온통 어떻게 하면 놈들의 천황을 죽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래서 익문사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고 머지않아 반가운 한 소식이 있을 터이다. 놈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없을 바에야 그 짐승스런 괴수만이라도 본때 있게 죽여 없앤다면 그동안 우리가 당해왔던 억울한 서름을 조금이라도 대신 복수하는 셈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내 딸 덕혜야. 내 일찍이 덕혜라는 이름을 지어놓았음에도 여태껏 복령당 아기씨나 옹주로만 불리고 있으니 참으로 개면쩍었다. 그나마 서녀라는 이유로 왕적에조차 오르지 못하던 것을 이태전에야 겨우 총독인가 뭔가 하는 자한테 사정사정해서 강받게 올렸구나. 그날 나는 모처럼 찾아든 총독에게 우리 부녀지간의 애틋한 장면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너희들이 유희하고 있는 곳으로 조심히 그를 안내한 것이다. 귀엽고 어여쁜 너를 언제라도 내 곁에 묶어두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놈들한테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궁궐 한켠에 직조당을 외식 유치원으로 개조해 문 열었던 것인데 참 잘하셨습니다. 꽉 닫힌 궁궐들을 이리 활짝 개방해서 유치원과 동물원, 식물원으로 널리 쓰고 계시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놈은 애꿎은 창경원까지 들먹이며 가살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구나. 그러나 내 속은 또 여지없이 뒤집어지고 말았다. 한 나라의 궁궐을 무참히 헐고 뜯어내 그 자리에 온갖 짐승들로 채워넣어서 나를 마음껏 능멸하지 않았더냐. 놈이 유쾌히 짓거리는 동안 나는 가만히 눈을 들어 뚫어질 듯 놈의 입을 건너다 보았는데 그 안에 흉측한 혀가 어김없이 날름대고 있더구나. 놈이 걸친 으리으리한 군복이나 대검보다도 더 무서운 혀가 그 주인과는 동떨어진 또 하나의 흉물로 입속에서 살아 꿈틀대더란 말이다. 표정은 웃고 있으나 가슴속은 어두운 지배욕의 음모로 가득 찬, 또는 네가 유치원 마치면 선진 대국의 일본 가서 제대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말이 금방에라도 툭 튀어나올 것만 같은 또 다른 배후의 짐승스런 인격체. 놈의 혀는 그렇게 나를 놀리고 속박했다. 연하문명의 원아들이 너와 함께 열을 지어 나와서 나란히 자리 잡고 앉은 나와 일본 총독한테 큰 절을 올렸고 나는 서둘러 놈에게 속삭이듯 운을 떼었다. 총독도 애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꽃이나 다름없지요. 아니, 아이는 곧 꽃이지요. 아, 그럼요. 꽃이고 말고요. 사람이 늙으면 아이로 돌아간다더니 요즘에 내가 딱 그렇소이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고명딸 같은 아이로 돌아가서 저 아이와 함께 놀고 웃고 유희하는 것이 이 즈음에 내 유일한 낙이외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유치원을 더 좋게 잘 꾸며야겠군요. 헌데 아직도 우리 딸아이가
왕실 족보에 오르지 않고 있으니 원. 그때 마침 너희들이 일본 동요를 부르며 춤추기 시작했고 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너희 무리 속으로 섞여들었지. 그리고 너와 함께 웃고 유의하면서 놈의 환심사려 눈치를 살폈는데 잠시 어리둥절한 혼란에 빠져있던 놈도 어느 결에 우리 곁으로 다가와 너의 손을 잡더구나. 내 계산은 그대로 적중해서 그날 하루 놈과 나는 참 묘한 유치원 놀이를 함께 즐겼다. 하지만 네가 왕족에 오른다고 해서 유별리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 이후에도 그저 하루하루 살얼음의 나날이었다.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백성들 소식에 내 혀는 더욱 입맛을 잃어가고 낮 곁으로 내오는 냉면 사발로나 겨우 이른 식욕 이어갈 따름이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즐기는 게 가베탕인데 양인들이 가져와 가르쳐준 한약 같은 이 요상한 맛은 역시 햇살 알갱이들이 사방에 퍼지는 걸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정관헌에서 마셔야 제격이니라. 궁 후원에 아라사인이 설계해 지은 이 양식 휴게실에서 마셔야 달고 쓰고 맵고 신 가베탕 맛도 제대로 입에 착 달라붙는 것이다. 그렇지만 얘야, 나는 이걸 마실 적마다 정녕 복잡 미묘하고도 우울한 상념에 곧잘 젖어들곤 했단다. 어떨 때는 텁텁한 입안이 싹 가시는 개운한 맛이다가도 이 나라를 허락없이 쳐들어온 개명한 외세의 침략자들을 음미하며 마실 적에는 속에서 울컥 치받는 핏덩이로 착각될 경우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 혀는 여지없이 타들어가는 듯 칼칼해지면서 바늘이 돋고 목은 살에 들어 꺽꺽 막히고 가슴은 가쁜 호흡으로 눌려 답답해졌다. 가베는 늘 그렇게 역설의 여러 희한한 맛으로 내 혀를 마음껏 농락하였느니라. 그런데 엊그제 모처럼 정관헌 처마에 곰살궂게 비쳐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가베탕을 마시고 있는 내 곁으로 일제 앞잡이인 윤덕영이 성큼 찾아왔지 뭐냐. 소위 놈들이 이왕직이라고 부르는 곳에 막후 관리인이면서 감시자. 이토가 죽자 이완용과 함께 장충단에서 가장 먼저 추도회를 열었던 역적이거니와 치욕의 병탄 때는 놈들을 대신해서 완용과 더불어 나를 협박해서 국세까지 빼돌렸던 놈도 이놈이요. 이후 외왕을 아련하도록 갖은 공갈을 일삼았던 놈도 이놈이다. 그 못된 공적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오더니 오늘까지도 여전히 나를 감시 관리하고 있으니 정녕 하늘이 무심하구나. 그렇지만 어쩌겠느냐. 나는 놈에게도 한 잔의 가베를 들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 놈이 먼저 제 잔을 스스로 가져왔다는 게 맞겠는데 한 모금의 가베를 쩝쩝 입맛 다시고 난 놈은 함경전 앞을 가로막은 한 정각을 가벼이 턱짓하면서 혀를 놀리더라. 마마, 저 정각만 가로막지 않는다면 이곳이 정말 기막히게 전망이 좋은 무릉도원이겠구먼요. 무릉도원이 전망이 좋으면 안 되지. 그래 창경궁도 경복궁도 다 헐고 성곽도 모조리 깔아 뭉개고 나면 이 나라의 전망이 참 좋겠구먼. 사실이 그렇습니다요, 마마. 유구한 우리 궁궐에 함부로 손대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부산에서 의주, 제물포로 사통 8달로 기찻길이 열리고 번개 같은 전깃불이 온 천지에 훤히 밝혀지고 새로운 농사법이며 신식 학교며
자동차, 화륜선이며 모든 문명이 활짝 개화되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개벽이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한다고 사료되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조선이 망한 건 사필 규정이었다는 뜻이렸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게지요. 그리고 윤덕영은 거무스레한 갑의 한 모금을 다시 입으로 가져갔다. 그걸 달게 혀끝으로 굴리다가 꿀꺽 목으로 넘기는 소리가 내게는 마치 무슨 저주를 불어에는 불가사리의 딸꾹질처럼 들리더구나. 내 귀에는 이상하게도 쉼없이 쇠를 갉아먹는 이명이 울릴 때가 잦은데 때마침 찾아든 그 몹쓸 기울음의 환청에 뒤섞인 놈의 다음 말이 또 가관이었다. 허긴 마마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필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지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외놈들이 아니면 천국이나 아라사, 천국이나 아라사가 아니면 미국, 불란서한테 먹혔을 거라 그 말인가? 딱히 그들이 아니더라도 경국의 때는 이미 운명처럼 눈앞에 다가와 있었나이다 마마. 허허 고연지고. 나는 신음처럼 내질렀다. 생각 같아선 놈을 갈아 마시고도 모자랄 지경이었으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는 노릇. 놈이 나를 찾아온 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용건이 따로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짧은 탄식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놈의 시꺼먼 입에서 이윽고 나를 찾은 참 용건이 꺼내졌다. 그런데 마마, 이제 딱 엿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계신 태자님의 혼인식 말입니다. 혼주로서 꼭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독부에선 어제 오늘 계속 대기 중입니다. 죽어도 못 간다고 내 몇 번이나 일렀던가. 더 이상 그 일을 입 밖에 내었다가는 그땐 내 놈의 혀를 빼버리고 말겠다고 소리치고 싶은 걸 또 억지로 눌러 참았다. 내일이라도 내 죽으면 그 원인의 첫째는 분명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는 이 씻지 못할 화병일 터이다. 이물스런 웃음기를 입가에 말아 올리면서 놈이 물러간 후 나는 한동안 꼼짝없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햇빛 속에 갇혀 있었구나. 추운 겨울날의 부신 햇빛이 그렇게나 슬프고 사위스러울 수가 없었다. 놈은 병탄 직후에도 나를 외왕 앞에 무릎 꿇리고자 가진 계략을 썼거니와 내 대신 끌려간 네 오라비 임금을 앞장서 동행한 죄업에도 아랑곳 없이 오늘에 와서까지 새삼스레 저리 패악을 부리다니. 새로 맞을 며느리가 외녀라는 것도 더없이 수치스럽고 분하고 애통한데 그 모멸의 자리에 나를 혼주로 올려 세우겠다니 정녕 얼마나 기막힌 황당함이랴. 만약 이번에 내 못난 부정을 이기지 못해 일본행을 도모한다면 그때 놈들한테 볼모로 잡혀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때 문득 너를 생각했다. 언젠가는 너도 반드시 놈들한테 끌려가리란 걸 직감으로 무슨 말 못할 암시처럼 온몸으로 느꼈단 말이다. 그러니 내 어찌 투명하게 손에 잡히는 부신 햇살이 마냥 슬프고 아프지 않을 것인가. 솔직히 온누리를 밝게 비추는 햇빛의 고마움을 어디에 비길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의 은혜가 이를 뛰어넘을 수 있으랴. 온갖 풀과 나무와 채소와 곡식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참으로 오묘한 섭리의 햇빛은 골고루 손을 뻗어 다소곳이 무생명을 잡아일으키고 푸른 옷을 갈아입히고 넘쳐나는 새 목숨을 줄기차게 불어넣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명한 햇빛을 쫓아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활기찬 생업을 이어나가지 않더냐. 어찌 산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죽은 이들조차 더 억척스레 양명한 명당에 묻히는 걸 생의 마지막 복락으로 여긴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날아가 버리는 일장 춘몽인데도 말이다. 그 햇빛 속에서 나는 또 혼자 생각하였다. 딱히 그들이 아니더라도 경국의 때는 이미 운명처럼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는 윤덕영의 말에 내 버럭 화를 내긴 했지만 그것은 정녕 전량 옳은 지적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런 조짐은 이미 이모년의 군란과 갑오동학 때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니와 설사 그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바꾸고 뒤집으려는 기운은 도처에서 생동하는 세기 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멸이든 외부 침입이든 우리 왕실은 무참히 무너지게 돼 있었다는 게 솔직한 내 속셈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악착같이 더욱 드세게 마음을 여며야 한다. 설사 놈들의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 하더라도 오직 마음을 쇠처럼 굳게 여미고 계명천지의 새 교육을 받고 따뜻한 햇빛조차 잘 적응해 살다 보면 분명코 살기 좋은 새 날이 찾아들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내 딸 덕혜야, 오늘 아침 다시 윤덕영이 왔었다. 일본 가는 건 깨끗이 포기한 듯 놈은 흔연스레 웃으며 혀를 놀리더라. 마마, 요즘 입맛이 없어 타락죽도 못 드신다는데 어서 기운을 되찾으소서. 고맙네. 수라상에 무엇을 올려드리면 그나마 낫겠습니까? 어디서 개 혓바닥을 좀 구해올 수 없겠는가? 나는 주저없이 주문했고 처음엔 너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던 놈은 금세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 예, 그게 별미지요. 벌박 저자거리를 다 뒤져서라도 필히 구해오겠습니다. 의기양양 대꾸하더구나. 그러는 놈의 혀눌림과 눈빛의 여운이 묘했다. 오늘 밤 수라에는 어쩌면 놈이 가져온 개 혀 요리가 여발한 듯 올라올 수도 있을 테지만 내 어찌 그걸 먹기야 하겠느냐. 더욱이나 무시로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드는 윤덕영의 호의이멜이야. 밤마다 함령전에 좁은 뒷방들만을 골라 바꿔가며 자고 음식도 일일이 상궁이 기미를 본 다음에야 겨우 숟가락을 드는 내 처지에 거기에 무슨 사리의 독바늘이 들었는지 어찌 알고, 내가 놈들을 사그리 증오하는 건 못지않게 놈들 또한 나를 어떤 형태로든 없애고 싶어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누구나의 인생살이는 갈등의 넝쿨로 가득 뒤얽혀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개 갈과 등, 칡과 등나무에 얽히고 설킨 애증으로 충만해 있다는 이야기다. 겉으로야 웃고 너나들이 하고 격식 갖춰 예의를 차리지만 그 속내로 조금만 천착해 들어가면 대개는 한두 자루 푸른 비수를 숨겨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종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선종이라 이르는데 진정으로 착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가 솔직히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이가 비록 생전에 더없이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임종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쌓인 갈등이나 회환,
깊은 한숨의 아쉬움이 한 올 유감없이 다 풀어졌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으랴. 내가 이리 인간을 믿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늘 증오와 적개심에 불타며 내 자신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못난 악군인 줄 불쌍한 백성들이야 또 어찌 어림조차 하겠느냐. 그런 내 마음이 너무 비참하고 서글퍼서 오늘 아침에는 양지바른 장관헌 뒷뜰로 서둘러 나가보았구나. 거기 담 밑에 쌓인 잔서를 헤치고 혹시 노란 복수초라도 한 송이 목을 뽑아 올리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나 아직은 북풍 한설의 차가운 한겨울,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는 산채, 들나물로 가득 차는 봄이 왜 이다지도 기다려지는지 모르겠구나. 산하는 비록 놈들한테 빼앗기고 짓밟혔을 망정, 그래도 봄이 오면 이 땅에도 어김없이 온갖 먹을거리가 쑥쑥 솟아나와 정겹게 손을 내밀 터인데 헐벗은 세상은 풍성한 새순 천지로 그 쑥과 냉이 따위로 우리 백성 줄인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터인데 그러니 새싹 같은 내 딸아 너는 부디 묻 생명이 넘쳐나는 따뜻한 봄날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 수라를 든 그이는 왠지 혀가 타들어가는 갈증을 못내 못 이겨 한 사발의 식혜를 더 청해 마신 뒤 영원히 눈을 감았다.